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그 제6주차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국의 애플사에 한국 산업의 길을 묻다입니다. 먼저 팁을 하나 드릴까요? 먼저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리드 대학이라는 대학의 철학과를 한 학기 중퇴하고 말하자면은 마지막으로 수강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그 리드 칼리지에서 서체 교육이었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티브 잡스에게 물으면은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는 어디에 있느냐? 인문학과 과학의 교차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예고를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미국의 공룡 제조기업의 몰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지하면은요, 한때는 한국을 통째로 5번 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총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달러였을 때 지가 5천억 달러를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 하면은 지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주가가 폭락하고 말하자면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의 자존심은 GM입니다. 예, GM도 말하자면은 도산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GM이 한때는 40년 동안 32번이나 미국에서 1등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8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GM은 그거의 7분의 1인 4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으면 GM의 몰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코닥 하면은 뭐예요? 카메라 필름이잖아요. 코닥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몰락을 해서 파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로라 하면은 휴대폰의 대명사 있잖아요. 그것이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모토로라가 87년의 역사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몰락의 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 기업의 변천사를 보면은 1917년대에 보면은 US 스틸, 67년대에는 1967년은 IBM,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애플 해가지고 우리가 가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파란 건 구글,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8월 달에 보면은 미국의 최고의 기업은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뭐 이런 순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이 몰락을 가져오고 또 변화를 가져온 그 중심에 미국의 꿈이 있고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어떤 동네냐? 하루에 수십 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수십 개의 많은 수의 벤처기업이 몰락하는 현장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10,000개 기업이 탄생을 하면은 그 중에 3개 정도, 10,000개 중에 3개 정도가 나스닥에 등록을 하는 0.03%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하루에 62명의 거부가 탄생되는 것도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실리콘밸리의 탄생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탄생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분이 이제 스탠포드 상원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탠포드 상원원은 뭐를 하시던 분이냐면은 이 미국의 이 대륙간 철도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 이제 그런데 이 대륙간 철도를 놓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중국의 그 화괴들, 그때는 이제 꾸리라고 했는데 그 꾸리들을 불러가지고 약 12만 5천 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이 어려운 대륙간 철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엄청나게 그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스탠포드 상원호는 엄청난 돈을 이제 축적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그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유럽에 가가지고 말하자면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과 어떤 연계를 한번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그렇다면 서부에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증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부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000만 평쯤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약 한 2% 정도만 된다고 해도 연간 매년 20만 평분의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은 또 신설 대학의 학생들이니까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취업이 잘 안 되는 학생과 말하자면 그 재산세를 내야 되는 그 스탠포드 대학이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의 전신인 그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입니다. 여기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뭐냐면은 그 휴렛 패카드라고 하는 회사가 1939년에 설립이 돼 가지고 굉장히 성공이 되면서 이 일대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그 12만 5천 명에 달하던 그 꿀리들, 그 중국인 그 노무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려고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은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차이나타운의 인구가 지금 샌프란시 인구의 한 4분의1쯤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산호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의 4분의1이 중국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에 그가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은 그 스탠포드 대학의 부지 내에서 탄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부지에서 탄생을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사장의 약 80%가 스탠포드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사장의 4분의1 정도가 중국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사장의 4분의1이 중국인들이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중관층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중국인들이 고급 두뇌들이 유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진대재 그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와서 삼성전자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오늘날의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요? 우리가 중국인들을 갖다가 노무자로 써가지고 인건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이나타운을 이루고 그들이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주역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층의
주역들로 왔다. 인과응보의 참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등장한 분이 누구냐면 프레드릭 터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 때만 해도 스탠포드 대학은 재원이 많으니까 장학금들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야 서쪽에 취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동부로 갑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프레드릭 터만이 그 제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는 1000만 평이나 되는 땅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아주 싸게, 값싸게 임차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99년 임차 계획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탄생한 게 휘레트와 패카드라고 하는 HP가 탄생을 합니다. 그 에디슨과 367번지에서 단돈 538달러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자면은 그 실리콘밸리의 탄생이 되게 된 것이죠. 이 터만 박사는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만 만든 사람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한국과학원 카이스트를 기획하고 만든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면은 이 터만의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터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밑에 이제 실무 책임자로 와 있던 산업공학과 학과장인 아이어슨이라고 하는 분한테 강의도 들었고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터만이라는 분이 그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윌리엄 소클리와 8인의 배반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 소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1951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실리콘밸리에, 이게 옛날에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죠. 그 실리콘밸리에다가 쇼클리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에 8명의 과학자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무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8명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 8명이 이 소클리 연구소를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미국의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페어차일드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 회사들이, 거기서 우리가 유명한 인텔이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라는 얘기는 이들이 만든 8명이 만든 반도체 회사를 나타내서 그 반도체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반도체의 그 가장 주 원료잖아요. 그 실리콘하고 거기가 계곡이라는 그 밸리하고 붙어가지고 실리콘 밸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이 소클리라는 사람이 인간성이 좋았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실리콘밸리는 탄생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그 밑에 같이 근무하던 8명이 배반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그 반도체 회사들을 서로 다른 반도체 회사를 만들면서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두 공신을 든다면 하나는 터만 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쇼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현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1939년에 휴레 패카드가 스탠포드 대학 동문으로 이제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68년에 그 페어차일드의 그 분사 형태로 인텔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실리콘밸리의 그 기업들은 80%가 스탠포드 출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산학 협력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은 그 세계적인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1등은 MIT 대학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스탠포드, 세 번째가 하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 2, 3의 순위는
조사 기관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탠포드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서 월등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배출한 스타트업 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업가들이 많다. 이게 실리콘밸리를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미국에서 그 스타트업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 버클리 대학이죠. 제가 이제 여기 교환 교수로 있었던 버클리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는 MIT 대학에서 세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탠포드 대학은 그 창업자를 많이 양성하는 대학으로 되어 있고 1년에 신규 일자리를 500만 개 정도로 만드는 대학.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하자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2.7조 달러를 만드는 대학. 그리고 연간 연구비가 10억 달러를 이렇게 달성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과는 많이 대조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은 그 중소기업 오너를 가장 많이 양성하는 게 벤처를 통해서 양성하는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은 월급쟁이 사장을 가장 많이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큰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 부모가 연소득이 12만 5천 불이 안 되면 1억 3,700만 원 이상을 받지 않으면 등록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수익 금액 내용을 보면 등록금이 전체 비용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은 대기업의 사장 출신이 많고 스탠포드 대학은 중소기업의 오너가 많다고 그랬는데 대개 그 대학 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면 스탠포드가 1등이고 하버드가 2등 정도가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오너 사장이 월급쟁이 사장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륜이 깊은 하버드 대학의 그 누적 액수는 하버드가 1등인데 맞아면은 다이나믹하게 매년 거출하는 걸 보면 스탠포드가 1등이고 이 돈으로 맞아면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참 좋은 대학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수학을 버클리하고 스탠포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학을 했습니다만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잠깐 스탠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학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학이 약 한 4,140개 정도가 있고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좋은 대학 하면은 대개 주립대학인데 그게 한 629개 정도가 있고요. 2년제가 1,000개 정도 있고 사립대학이 맞으면 4년제가 1,8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은 사립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립대학은 대체적으로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립대학 중에서는 제가 재직했었던 UC 버클리가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주 사람들은 인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14,000불이라고 하면은 타주 출신들은 43,000불 약 한 3배 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버클리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주립대학 사람들은 주에 세금을 내니까 주민세 같은 걸 내니까 주립대학은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좀 싸게 하고 타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민세 같은 이런 걸 내지 않으니까 비싸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미국에 이제 좋은 대학 하면은 우리가 아이비리그를 얘기하는데 8개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컬럼비아 대학이나 펜실바니아, 브라운, 프린스턴, 코넬, 예일, 하버드 이런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주립대학보다는 게 아웃 오브 스테이트 타주 출신보다도 약 한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또 받습니다. 그래서 7만 불, 이게 6만 불에서 한 7만 불 정도 사립대학에 다닌다면 이렇게 내는데, 미국은 이제 좋은 점이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이 학비하고 장학금하고를 같이 봐야 됩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MIT 같은 경우는 장학생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장학생이 반인 대학도 있고, 스탠포드 대학은 물론 장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맞으면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외국인이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공계를 기피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대개고 미국은 MBA를 나와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하려고 그래요. 왜? 펀드 매니저 월급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IT 공과대학도 그렇고 스탠포드 대학도 그렇고 버클리 대학, 제가 했던 버클리 대학도 그 박사학과는 특히 이공계 박사의 약 한 7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해외 출생자 비율이 아주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높다. 한 50% 정도가 그 실리콘밸리의 그 근로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이민자들이 만든 회사가 많습니다. 대체적인 애플은 스티브 잡스라고는 시리아 사람이 만든 거고요. AT&T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고 스코틀랜드 사람, 포드 자동차도 물론 아일랜드 출신의 헨리 포드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포춘의 500대 기업 중 이민자가 설립한 대학이 50개 대학을 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잠깐 한양대학의 이제 전략경영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서울대학 출신들은 대개 뭐를 많이 하냐면 교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연구소장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을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죠. 고려대학은 정치 관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는 문과 사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말하면은 어떻게 그 한양대가 위치해야 되냐면, 옛날만 해도 한양대 출신들은 공장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면 한양대 출신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장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장이 한국에서 없어지고 다 거기서 해외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의 전략으로 제시한 게 벤처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왜 갑작스럽게 미국 얘기하다가 한양대학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이 취했던 전략하고 한양대학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대학을 처음 만들었을 때 교수나 연구소장이나 이런 거를 하버드 대학하고 경쟁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하고 한양대학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뭘로 주안점을 잡았냐면 벤처 사장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성공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 CEO 사장 중에 한양대학 출신이 최다, 스카이를 제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벤처 CEO 스탠포드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제쳤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양대학 얘기를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 안점은 우리가 애플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미국에는 공과대학은 좋은 공과대학이 많다 그랬잖아요. 스탠포드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공학 박사가 없습니다. 공학 박사는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사가 어떻게 맞으면은 그 제조업을 하잖아요. 그저 휴대폰이나 제조업을 하는데, 그래서 딴 제조업들 GMG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사가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택한 전략은 연구개발 투자의 특성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리드라고 하는 대학의 철학과를 한 학기 다닌 사람이에요. 공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팀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IBM과 같은 기본 연구를 지향을 하고 다에게 연구비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자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애플사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1년에 공과대학 졸업생이 470만 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한국은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맞대결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애플사가 취했었던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애플사는 지금 그 시가총액이 2370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794의 총 합계를 다 더하면 1546조밖에 안 돼요. 코스닥은 1426개를 더해봐도 3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의 8배입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애플이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 밀리더라도 어떤 살아날 길을 찾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애플사를 특별히 선정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갈망하라. Stay hungry. 그 다음에 여전히 우직하게. Stay foolish.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중국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길은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단 하나 뭐예요? 헝그리 정신입니다. 어느 기업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기업은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둔하게. 우둔하라는 것은 미련한 듯이 말하면은 둔자 경영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 한번 잠깐 우리 호암, 이제 삼성의 창업주는 호암 이병철 회장과 스티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3년 11월에 스티브 잡스는 삼성의 CEO였던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을 찾습니다. 한 분은 28살이었고 또 한 분은 73살인데 이때 만났을 때 이제 우리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몇십 년 후에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병철 회장이 스티브 잡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좋아했었던 효를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운둔근이라고 하는 효가 있습니다. 1984년에 이제 이걸 얘기했는데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쓴 건데 기업이라는 것은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업은 그 운을 기다리는 우직함이 있어야 된다. 촐랑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헝그리 정신하고 그 다음에 후리시라고 하는 거, 헝그리하고 후리시라고 하는 그거의 요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 사람들이 빌 게이츠보다는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 게이츠는 아주 그 정통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스티브 잡스도 리드사를 중퇴하고 바로 1년 후에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빌 게이츠는 대체적으로 금수저의 길을 이렇게 쭉 걸었다고 본다면은 스티브 잡스는 흙수저의 길을 이렇게 걸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스티브 잡스는 사망을 했고 말하자면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서 베품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어록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에서 해고를 당한 일은 최고의 사건이었다. 성공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 시기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탠포드대 졸업 연설 중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생어해라는 거죠. 해를 당했는데 그것이 은혜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예로서 이런 걸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후손들에게 가장 큰 많은 일을 한 김만중이나 허준이나 정철이나 정약용이나 윤선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귀향을 갔었다는 거예요. 귀향을 가니까 뭐가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손들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조선시대의 최고의 정승하면 황희정승을 얘기하는데 황희정승한테 특별한 이런 저서나 이런 게 있지 못하죠. 왜? 그냥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저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애플은 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난 사람한테는 말하자면 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스티브 잡스의 어록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선택 얘기하겠습니다. 애플은 가장 중요한 게 연구개발을 해봤자 연구개발이 안 된다는데 착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는 공학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학 중심의 잔여형 연구개발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총 매출액의 2.2%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2011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말하자면 노키아 같은 회사 같은 건 14.5%의 연구개발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쓰지 않았어요. 연구개발 해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뭐를 했느냐. 그래서 팀쿡은 대기업의 성재 논리는 낡은 도구마일 뿐이다. 이래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것이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선택은 단순한 디자인,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하고 아이폰을 비교했을 때 갤럭시 폰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아이폰보다 높습니다만 디자인 면에서는 아이폰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삼성이 애플에다가 약 9억 3천만 불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디자인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비워요. 이때 이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과외 선생을 붙여서 공부시키는 길이 빠를까요? 아니면 좋은 성형외과를 골라서 맡기는 게 좋을까요? 우선 결혼시키는 데는 좋은 성형외과 고르는 게 빠르잖아요.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착안한 것이 디자인 경영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부품을 미국제를 별로 쓰지 않아요. 말하자면 34%가 일제고 17%가 독일제고 13%를 한국에서 사가고 미국은 6%밖에. 미국은 제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은 일본, 독일, 한국에서 사서 조립은 어디서 하느냐? 중국에서 합니다. 팝스콘이라고 하는 데서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말하자면 연구소도 없고 디자인 센터만 있는 거예요. 디자인만 예쁘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휴대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세대하고 쉰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쉰세대라고 하는 거는 휴대폰의 기능에 5가지 이하밖에 못 쓰면 쉰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의 기능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질도 다 못 쓰잖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것보다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서 말하자면 고객에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말하자면 세계를 석권하는 비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 이후에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골랐냐면은
팀쿡을 골랐는데 팀쿡은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 어반대의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 이제 영어로는 SCM이라고 하는데 SCM이라는 Supply Chain Management, 구매 담당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싼 부품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애플은 그런 부품을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싼 곳을 찾아서 제일 그 품질 좋은 가성비가 높은 부품을 사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품 비용이 삼성에 비해서 10% 내지 20%가 싸게 먹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팀을 요리한다. 바로 팀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서플라이 체인이다. 공급망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착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디자인을 중시해.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속을 채우는 거죠. 디자인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알속을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포장으로서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는 디자인 해놓고 뭐냐 포장지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품을 밀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디자인이 소비자한테 쓰기 편한 쉬운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선택은 뭐냐면은 좌뇌형이 아니라 우뇌형 기술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도에 가서 보시면은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저기가 바로 스티브 잡스가 한 번씩 와서 선을 나눈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일시 호단이에요. 머리를 어떻게 단순하게 하느냐. 그래서 애플의 디자인은 절대적 단순함, 심플리시티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막 복잡한 걸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것이 굉장히 심플한 것이 더 어필하는 경우가 많고 그 두뇌가 바로 우뇌다. 그래서 이제 우뇌형 기술 개발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애플의 선택은 뭐냐? 이 스티브 잡스식 창조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창조 경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조니까 새로운 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걸로 생각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닙니다. 인터넷 있죠? 전화기 있죠? 컴퓨터 있죠? 이 세 개를 합친 스마트폰은 없잖아요. 여기서 스마트폰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란 우리나라식 창조 경제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식 창조 경제는 있는 것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게 융복합 기술이 애플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석권했고 그 지금 시가총액이 맞으면은 2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택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뭐가 없어요? 공학 박사들이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뭐를 했나 봤더니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술을 갖다가 융복합을 통해서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변기의 혁명을 보면 4차 산업 AI 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변기에다가 컴퓨터를 붙이는 거예요. 컴퓨터를 붙여요. 그래서 거기서 대소변을 보고 나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당뇨치를 계산하고 요산치를 계산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3년간 요산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뇨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I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4차 산업 변기를 만드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스마트 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라는 얘기는 컴퓨터가 붙어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 컴퓨터가 붙어있는 전화기 스마트카 하면 컴퓨터가 붙어있는 자동차 스마트 변기 하면 컴퓨터가 붙어있는 변기 스마트 팩토리 하면 컴퓨터가 붙어있는 공장
이런 식으로 한국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섬세 전문 기술로 맞대응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전문 기술을 융복합하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일 수 있다. 세계에서 IQQ 다 버텨서 한국이 제일 잘 나가는 큐가 무슨 큐예요? JQ라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있는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만드는, 그래서 고객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한국형 융합기술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혼합이라는 건 알죠? 쌀하고 모래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섞어놓으면 혼합이 되죠. 그 다음에 화합은 수소하고 산소가 보여지면 물이 합성이 되잖아요. 이것은 화합입니다. 그런데 유리하고 납을 이렇게 섞으면은요, 유리의 성질은 유리대로 나타나고 납의 성질은 납의 성질대로 나타나는 것이 크리스탈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라는 건 단단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납이 들어가면은 몰랑몰랑해져가지고 크리스탈이 조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걸 융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융합이 우리나라 21세기의 기술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융합산업을 위한 융합기술이라는 것은 학문과 신기술과 산업이 다 합쳐지는 이런 그 유형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로 만드는 유형 2가 있고, 신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유형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합산업을 위한 융합기술이 21세기의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융합전자공학과라든지 뭐 융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융합산업을 위한 융합교육이다. 저는 우리 한양대학의 역사학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다가 공학 개념을 넣어서 역사공학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학과 취직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역사공학과를 만들어서 뭐 하게? 골동품을 감정하기도 하고요. 골동품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골동품의 모조품을 만드는. 이래서 이것이 역사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융합학문이라는 것이 21세기 학문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런 사회적 그 융합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전략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엘빈 토플러는 21세기는 융합이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물리학을 하고요. 2학년 때는 화학을 하고 3학년 때는 전산을 하고 4학년 때 법학을 해가지고 요새 변리사 과정이 만들어지죠. 1, 2학년 때는 동물학을 하고 3, 4학년 때는 경영을 해서 독일 경영학과를 만든다든지, 1학년 때는 수학을 하고 2학년 때는 통계학을 하고 3학년 때는 전산을 하고 4학년 때는 경영을 해가지고 금융공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융합학문이 21세기에 주류를 이룰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대표적으로 설명했었던 변리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소득의 최고가 변리사거든요. 이 변리사라는 거는 문과도 좀 알고 이과도 좀 알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특허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전문 소득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진학 상담을 해요. 우리 애를 경영학을 시키고 싶은데 경영학과에 갈 실력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학부는 천문기상학과를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일기예보 산업에 종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 돈 벌려면 날씨 장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그 성업을 이루는 것들이 기상 전문 회사입니다. 미국의 기상 회사가 한 120개 정도가 있어요. 자,
비가 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 전화를 하죠. 뭐라고? 비가 오니까 우산을 내놓고 집시기를 집어넣어라. 회 같은 거는 많이 쳐놓으면 이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회는 조금 많잖아. 그래가지고 일일 판매량을 예측치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장기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합니다. 항공사에게는 자 20번 항로로 가면 비행기 기름이 많이 막히니까 21번 항로로 가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사이버 기상 캐스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융합형 기업가의 대표적인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영석이나 이수만, 박진영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가수하고 기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SM 이런 것들이 다 전부가 다 융합형 기업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융합 직업의 샘플을 보면 산업보안요원, 감성공학 전문가,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처음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요? 창의적인 것은 인문학하고 과학이 만나는 교차로에 있더라. 그래서 요새는 대학원하고 학부의 전공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역사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공학을 한다든지 학부에서는 공학을 하고 대학원은 법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문과 말하자면 자연과학의 융합직업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가봤더니 인문융합 직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본 특히 애플에서 한국이 배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드리고 다음 시간 7주차 첫 시간에는 핀란드에서 노키아 이후에 길을 묻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고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를 닮은 나라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핀란드 얘기를 한번 재밌게 꾸며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